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5,800포인트를 넘어서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5,800포인트를 넘어갔지만 또 반대로 코스닥은 갑작스럽게 또 브레이크가 걸렸다 생각이 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호재와 악재 혹은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특징들이 무엇인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희원 PB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황현입니다. 코스피가 5,8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정말 빠르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뭐 호재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호재와 악재를 좀 나눠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악재를 먼저 볼까요? 네. 악재 뭐가 있을까요? 악재? 사실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올랐다는 거. 그래서 새로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 네. 그리고 뭐 미국이랑 이란이랑 의령대구는 있지만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지만 우리가 과거 경험상 봤을 때 지정적인 리스크는 기회였다. 항상 매수 기회였다. 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관련주들도 움직였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그것만 움직이고 다 그렇죠. 무너졌어야 할 무너졌는데. 시장이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 시장 어제 좀 밀린 것도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소프트웨어 쪽 블루아 캐피탈이라던가 그런 쪽이 조금 더 영향을 미쳤는 그렇죠. 것뿐이지 진영학적인 리스크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별로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어쨌든 유가는 지금 올라왔잖아요. 아마 1월달 CPI도 아마 그 혹한 때문에 천연가스가 올라가서 맞아요. 난방비들 올라갈까봐 계속 지금 물가 올라가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유가를 또 올린다면 올 하반기도 지금 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채권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좋을 리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 후임이 왔는데 네. 금리 인하할 만한 발판을 못 만들지언정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더 복잡하게 하면 중간 선거도 앞두고 그렇죠.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전쟁을 하더라도 딱 10일 또는 15일 정도 기간을 준 거잖아요.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렇죠. 네, 벌써 했을 거라고 보고 하더라도 짧게 뭐 AI 엔트로픽이든 뭐 팔란티어 시스템을 쓰든 정말 짧게 끝나지 않을까. 베네수엘라처럼. 네, 베네수엘라처럼. 왜냐하면 사실 이란이 과거 20여 년 동안 지금 뭐 사실 2003년 이후로 최대 병력이 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이란이 뭔가 눈부신 발전을 했느냐 이런 쪽에서 국방비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축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란 이란 이기기 축구 어려웠어요. 엄청 잘했잖아요. 아시아의 뭐 거의 4대 강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 이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만큼 스포츠가 그 나라 경제력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 이란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난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전쟁을 하더라도 정말 뭐 재래식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순식간에 정말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악재라면 악재일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지금 다시 또 외국인은 또 팔고 있다라는 점들인데 어제 외국인들의 코스닥 그 매수를 보면 1조잖아요. 네. 이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 1조 들어온 매수. 외국인? 네, 어제 기관도 1조 매수했어요. 양시장 2조 매수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대비 한 6분의 1 정도 되나요? 사이즈가? 네. 시총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요. 시가총액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한 지금 코스피가 한 2배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조금 올랐으니까 네. 지금 한 6분의 1 정도 수준 된다고 치더라도 코스닥에서 2조 정도 순매수라고 하면 코스피에서는 한 10조 이상의 매수에 버금가는 금액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에서도 이제 가끔 뭐 외국인들이 꽤 이제 3, 4조씩 매수하는 일도 있으니까 지금 좀 이제 그 규모 좀 작았지만 어쨌든 기관 5조, 외국인 5조를 동시에 쐈다라고 하면 코스피에서 그 느낌을만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했어요. 뭐 악재가 있는 종목이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든 거의 대부분 종목들 어제 상승한 날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외국인들이 요만큼 들어왔다라는 거는 사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기관들이 금융투자 통해서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외국인들은
사실 뭐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도 사실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거 꽤 많이 들어온 물량이라고 하면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선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을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태도는 정말 진심인 것 같거든요. 정치 공학적으로도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중간 선거 있는 해는 사실 선거가 안 좋다라는 통계는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딱 통계대로 가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갭 차이가 큰 거죠. 많이 커졌죠. 네. 지금 5년 수익률로만 보면 이제 역전했어요. 코스피가 이제 나스닥을 역전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중간 선거에 대한 뭐 이제 그 통계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정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증시에 대한 부양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 부응하는 거고 이제 상법 개정안 정말 주주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 들어왔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한국 증시를 이제 리레이팅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지금 부동산 자금 증시를 옮겨겠다라는 게 큰 기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선거 때쯤 가가지고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나 부동산 팔아서 증시 왔는데 이 꼴이 말이 되냐?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안 좋았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저는 본격적인 코스닥 시장이 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어제 스타트는 좋게 끊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좀 종목별로 좀 쉬었어요. 어제 워낙에 좀 많이 올랐고 쉬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뭐 어찌나 저찌나 됐든 주말간에 또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의령될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역시나 일부 몇몇 좋은 종목들은 또 좋은 종목들대로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특별한 호재가 있을 것도 엄청난 없어요. 사실 기존에 해왔던 게 그대로예요. 반도체 섹터 흐름 좋고 맞아. 올해 영업이익 여전히 좋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틀은 전체적으로 깨지진 않았다. 그래서 사실 증시와 호재 악재로 구별할 거 없이 일단 지금은 되는 시장은 된다. 가는 종목들은 간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두려운 거는 한 5월쯤 가서 이제 이제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엄청 잘 안 나오지도 않을 거고 정말 정말 실적이 엄청 생각보다 너무 높지 예상치 대비 안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실적 발표는 지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이제 4월 말에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봄에서 2분기, 여름으로 딱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시점? 구간.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랠리 즐기는 기간일 것 같아요. 미국도 빠질 만큼 빠졌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미국도 이제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선거 앞두고 뭔가 이제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최소 2달 정도? 네. 이제 2월 거의 끝났으니까 다음 주 2월 달, 3월 달, 4월 정도가 2026년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미 근데 1월 달, 2월 달까지 성과가 좋긴 해서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는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 항상 깔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달 정도는 아마 다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2달 정도는 저는 여전히 해볼 만하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는 한다고 밝혔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결과는 봐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면 어떡할래? 또는 투자한 거 대비 성과를 못 내면 어떡할래? 이것에 대한 결과가 또는 중간 결과가 올 여름은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니까. 칩 쪽, 전공정, 후공정. 이제는 이런 쪽까지 삼성전기의 어제 오늘 상승은 전 매우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기가 결국 소부장의 대장이잖아요. 네. 네. 코스피에 있지만 소부장의 대장인데 이 종목까지 시세를 낸다는 거는 이제 부품주 단으로 소부장 단으로 이제 매기가 이제 맞았다는 거고 오늘이야 뭐 하이닉스와 블랙록 공식 이슈로 올라왔지만 또 반대로 삼성전자는 좀 쉬었고
어제 의미 있는 거는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맞아요. 점이죠. 이제 증설도 좀 나오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 이슈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낸드라던가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주력으로 가져가시면서 이제 주변부 조금 약간 뭐 오늘 조선이든 좀 쉬고 있는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든 그다음에 또 우주항공, 또 태양광, 히토류, 뭐 광물 쪽, 우주항공 뭐 이런 쪽에서의 추가적인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는 조금 시간 남았지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서 충분히 기회를 찾으신다면 3월달, 4월달은 어렵지만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렵지만 해볼 만한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지수의 고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지수가 상승하면 할수록 시장의 네. 난이도, 네. 그러니까 더 실감의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사? 맞아.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맞아. 모든 종목이.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심해요. 음. 네.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은 원래 주식은 이런 거야? 네. 그러면서 사시는데 올라가는 거 따라 사면 되지. 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용기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는 못 사겠다래. 근데 이제 그 말을 2주 전, 3주 전부터 하세요. 그치. 근데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올라가고, 에너빌리티 올라가고, 현대건설 올라가고 해도 이거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해도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보수적이구나. 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것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는 거는 무서우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사시면? 또 그건 또 싫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신규 가는 종목들, 올라가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확 붙었죠. 신고가가 났어요. 어제 신고가 났죠.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원전 주식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 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제가 드렸다고 쳤을 때 그러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보유자 입장에서 이 종목을 팔고 싶을까요? 그러면 사면 안 돼요. 네. 근데 보유자 입장에서 사고 계속 가야 된다. 저는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룸이 있다라면 살만 하고요. 샀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손절로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란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 자체가 신규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다.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팔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 왜냐하면 새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는 매도의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건설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인데 팔기 싫다. 그러면 그러면 사야 된다는 거죠.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자, 닉스 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위치만 절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불안할 게 아니라 네. 내가 매도자의 혹은 내가 매수자의 입장이 돼서 사고 싶은가? 네. 팔고 싶은가? 그렇죠. 이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면서 비중과 이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증권, 네네. 얘기 안 할 수 은행, 없죠. 네. 지주, 뭐 오늘뿐만 아닙니다. 보험까지. 오늘 드디어 네. 뭐 뒤에 해상, 네. 생명 붙은 기업들까지 다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야 그렇다 칠 수 그래요. 있죠. 이거는 지수가 할수 있어요. 올라가니까. 예. 어제 답답하던 NH투자증권까지도 급등하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동전주였던 증권사까지도 이제 집회가 됐고. 액면가 이하 종목 뭐 상패 고려해보겠다라고 해서 액면가 5,000원인데 안 올랐던 유안타증권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SK증권도 그렇고. 네, 그렇죠. 동전주였던 유안타증권이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했다가 다시 오늘 좀 빠졌는데 만약에 다음 주 5,000원 이하로 오면 또 매수세 붙을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다음에 SK증권 제가 안 봤는데 SK증권이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이거 한번 액면가를 봐볼까요? 이건 액면가가 얼마일까요? 이거는 액면가가 500원이네요. 네, 500원이었던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오늘 사실 대표님도 그거 혹시 하세요? 보험주 매매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네. 없어요. 저는 증권주도 안 해봤을 뿐더러 네. 보험주도 안 해봤고 오늘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삼성생명부터 봐볼까요? 삼성생명이야 옛날에 뭐 공모주 하면서 그때 매매해봤는데 삼성생명도 5%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현대해상 네, 이런 것들은 12%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주 진짜 같은 아는 사람 경우에는 네. DB 손해보험만 DB 배당 손보.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지.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맞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미래에셋 생명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진짜 답답하고. 야, 이 종목은 지난주까지도 안 진짜 안 움직였구나.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보험주까지 온 상황입니다. 결국 상법 개정안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평가된 종목들을 이제 계속 찾아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보다 금융업종, 통틀어서 금융업종은 그냥 ETF 대응하시던가 아니면 매매를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가지고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이 끝날 때까지. 네. 지금 AI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게 전력기기나 원전 그렇죠. 쪽이잖아요.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 장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은 증권주나 코덱스 증권이나 아니면 뭐 금융지주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결국은 상법 개정안 이슈는 뭐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들이고 이게 상법 개정안이 완료가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것들이고 PBR 아직도 이렇게 올랐어도 PBR 1배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은행주 처음에 올라기 시작했을 때도 은행주 뭐 신한지주만 보더라도 신한지주 뭐 KB를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신한지주 다니니까 KB금융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올랐을 때도 너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증권, 뭐 생명은 영 내키지 않으시면 뭐 그냥 ETF나 금융지주 ETF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금융지주 섹터들이 변동성이 이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배당주 투자하다가 물렸을 경우에 주가 떨어지면 배당받아서 똔똔이 그 못하러 하냐였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은 그 무거운 금융주까지도 보험주까지도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이제는 모든 전 섹터를 우리가 매매 영역에 포함시켜야 돼요. 제가 지금 팀장님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신한에도 하나 있습니다. 솔 코리아 밸류 TR 그렇죠. ETF. 네. 이게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있고 KB금융, 신한지주도 지금 포함되어 네. 있고 H젠드 일렉트릭.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 산업이 간다면 끝까지 가야 될 게 전력 다 인프라. 들어있네요. 네. 그리고 이 시장이 계속 간다면 증권주, 은행주라고 하셨을 네. 때 그러면 이제 이런 ETF가 대안이 될 수 그렇죠. 있겠다. 근데 뭐 그 ETF들 보면 대부분 업종 대표주들이랑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제 ETF들도 사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사실은. 뭐 라이즈 200 금융 이거만 보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사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아마 그 이야기는 여기서도 어떻게 사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맞아. 네. 지금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고 사실 이제 없으면 그 포모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래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몰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돌고 돌아서 코스닥 150, 코스피 레버리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시장을 이길 수 없겠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올해 1월달에 삼성전자, 현대차 올라가면서 뭐 본주를 가지고 매매를 해도 레버리지 못 이겼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뭘 어렵게 전전긍긍 해. 그냥 어차피 외국인들 시장 사주는데 그러면 지수로 땡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놓친 분들이 약간 이번에는 놓치지 않아야지 코스닥 레버리지를 그 사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게 있어요. 지수가 좋으면 수익이 나겠죠. 네. 그런데 지수보다 아웃퍼폼 못한다. 맞습니다. 이게 네. 대형주를 하다 보면 예전에 그 편견 때문에 이 정도면 오르면 네. 꺾이겠지, 좀 그게 안 쉬겠지. 돼요. 네. 그러면서 중소형주로 가는 순간 대형주는 계속 가는데 중소형주는 못 올라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개인 투자자분 실기를 할 수 있는 게 덜 오른 거 찾거든요. 아 맞아. 예. 근데 이제 덜 오른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정말 소외된 거. 지금까지도 안 오른 거는 정말 소외된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철강까지 떠났어요. 네. 네, 현대제철. 진짜 안 오르고 안 올랐어. 현대굴주 중에서 맞아. 진짜 아픈 손가락이었던 현대제철까지도 올랐고 동국제강도 이제 올랐고
철강 ETF 봐보실래요? 철강 ETF 봐보자. 철강. 별로 없습니다. ETF도. 이거만 봐도 철강 ETF들은 관심이 없다는 관심이 거지. 없다는 거예요. 되게 관심이 많았으면 이미 막 10개, 15개, 20개씩 있었어야 금융만 되는데. 봐도 금융만 봐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AI만 쳐도 이렇게나 많죠. 그렇죠. 한 화면이 안 나올 정도로 네. 많잖아요. 근데 철강은 딱 2개. 두 개. 딱 그나마 코덱스랑 타이거에서 철강 그나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이거 철강 맞아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거 근데 철강이 근데 ETF들은 흐름이 좋습니다. 이게 물론 고려아연이나 포스코홀딩스 그런 걔네들이 비중이, 다 땡겨 올린 건 있습니다.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었던 이제 현대제철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종목들은 싸니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소외됐는데 싸지도 않아. 그럼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지금까지도 안 올랐다면 네. 이거는 그냥 소외다. 네, 소외다. 근데 소외된 뭔가 하나 저평가주가 기대해 볼 아니라. 만한 요소는 있어야 돼요. 싸거나 음. 올해 이익이 많이 개선이 되거나. 근데 이제 지금 안 오는 종목들 보면 컨센도 없고, 네. 그렇죠. 추정치도 없고. 네, 추정치도 없고, 어. 뭐 그거 보면 이제 올해 이익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이익을 정말 잘 알아. 근데 그거 사실 작은 기업일수록 안 지켜질 케이스도 높잖아요. 높죠. 네, 높고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서 팡 튄다. 이건 정말 많은 테마주예요. 그건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이때는 지금 다 추세 잘 타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에게 종목을 여쭤보기 좀 그렇고 네. 팀장님이 보시기엔 그러니까 반도체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네네. 반도체, 전력, 증권 네. 자, 이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만약에 나라면 이들을 제외하고 네. 다른 섹터를 봤을 때 이 섹터를 좀 보겠다.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이세요? 저는 어제 이번에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곳이 밝혀졌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그다음에 뭐 전력 쪽하고 에너지 전력 쪽하고 그다음에 광물, 네, 네,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뭐 그런데 저는 광물 쪽일 것 같아요. 광물. 네, 저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이란을 계속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하는 것도 이란도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 석유가 없진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쳐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유가 상승 말고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네. 지금 당장으로는 뭐 미국은 지금 석유 수출하면 언제든지 석유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란을 가는 건 저는 히토류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란에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탐사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린란드도 결국 히토류 싸움이고.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히토류들이잖아요. 네. 이제 지금 중국 쪽으로 그 공급망이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자기 주체적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나 오늘 JS 링크가 투자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거든요. 광물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할 만한 게 사실 대형 종목들에서는 몇 개 없습니다. 아까 잠깐 코덱스 철강 이야기했지만 네. 봐볼까요? 코덱스 철강이 뭐 들어있나? 코덱스 철강에 아마 고려아연이 하고 포스코홀딩스가 비중이 높을 겁니다. 네,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풍산. 여기 보면 세아베스틸 지주, HVM 이런 건 사실 철강 쪽이기도 하지만 스페이스X 관련으로 사실 많이 올라왔잖아요. HVM도 있었구나. 그렇죠. 네, 여기 있고 코덱스 철강 소재 보면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거의 완전 똑같네요. 거의. 여기는 이제 대신에 율촌화학 이런 게 철강 소재 뭐 그럴 수. 근데 그런가요? 이 ETF 네. 구성 종목을 보다 보면 네. 이거는 좀 빨리 개정을 해서 뭐 요율을 좀 네. 조정을 해주거나 뺄 네. 거 빼주고 네. 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자주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강은 진짜 살 게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고려아연, 포스코홀딩, 현대제철, 풍산, 세배지 요 정도가 사실은 거의 한 70%, 80%가 넘죠. 그렇겠네. 네, 나머지에서 이제 엣지를 찾아내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딱 요 정도. 여기는 그나마 조금 있는데 사실 엄청 작죠. 네, 엄청 작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결국 지금 제일 안 간 게 고려아연 정도거든요. 네, 고려아연 정도인데 여기는 지분은 잘 정리가 아직도 또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해서도 사업을 굉장히 좀 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아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관심 가져 볼 만한 대형주 아닐까. 166만 원입니다, 물론. 근데
효성중공업은 300만 원이에요 이제. 네, 의미 없다. 너무 한 주밖에 못 사는 거, 10주밖에 못 사는 거 의미 없다. 네, 효성중공업 보면 이제 곧 300만 원입니다. 네.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은 160만 원이었던 시절이 없었을까요? 네, 여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퍼센트가 중요하다. 네, 160 해봐야 지난달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지난달이네. 1월 초네요. 1월 초. 네, 지난달이고 네. 작년 12월 말 이맘때만 하더라도 50만 원 네. 밑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효성중공업 보다 보니까 이러면 또 액분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나오면 또 사실 슈팅 좀 더 매매하기 좀 편해지긴 하겠죠.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죠? 고려아연도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미국 히토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간다면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다행히 아이디어가 먹혔거든요. 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는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도 캔들 위치도 아주 최근에 지난주에 흐름이 아주 좋았던 모양이었는데 고려아연은 제 기준으로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제 기준으로는 트리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한번 양봉을 잘 내면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딱히 호재랄 것도 악재랄 것도 지금 없이 네.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이라 본인의 기준이 가장 우선일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에 조금 더 팀장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다면 일본의 대미 투자를 통해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뭐 에너지 인프라도 있겠지만 다들 많이 보지 않은 철강 쪽도 네. 한 번 정도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강한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5,800포인트 이렇게 약간 언젠간 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왔죠? 네.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기에 저도 그런데 지금 시장에 참여하신 투자자분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의 상승은 즐기시고요. 네. 나중에 변동성이 생기면 그때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더 좋은 이야기들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